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답니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나리 씨, 지난 3월 3일이 네. 어떤 날인지 아세요? 삼겹살 데이? 아, 그래요? 먹는 것만 생각하시네요. 아닌가요? 그건 다른 아니고요. 날이었나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네. 세계 청각의 날입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그 귀를 날마다 혹사시키고 있는데 네. 이 귀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마트폰과 함께 이어폰 이용도 늘어나고 있고요. 더불어 귀 건강을 좀 신경 써야 한다. 챙기는 일이 좀 드물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그리고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네. 청각은 한 번 손실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손상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알찬 정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원장님들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 답이다.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 준비돼 있죠? 자,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심각해요. 가능해요?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몇 살 정도 젊어질 수 있어요?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오늘 말이죠. 제가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물 뜨러 가시다가 실수로 제 얼굴을 2차례 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유나이도 얼굴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자, 오늘 또 질병을 참견해 주실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황인규입니다. 원장님, 네. 얼굴이 제가 좀 많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삐뚤어진 건가요? 아니, 그리고 이게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송대관 선생님도 저한테 말을 못 놨거든요. 늙어 보인 거지. 주름 때문에. 네, 그래서 원장님 좀 한의학적으로 이게 젊어질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동안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안치. 네. 오, 그럼 동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을 조금 늦춰주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봐요. 심각해요. 이게 주름이.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의원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시면은 네. 몇 살 정도 젊어질 수 있어요? 개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 저 같은 경우.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동안치.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건강 고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시고 참견해 주십시오. 네. 비염 치료 희망을 찾아요. 안녕하세요. 11세 남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아침 저녁으로 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심합니다. 잠잘 때 보면 코도 막히는지 그르렁 소리도 나고요. 유치원 갈 때부터 시작된 증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봄, 가을 한절기에 특히 심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데 약을 먹을 땐 약간의 호전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합니다. 근데 주변에 진짜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많죠. 예. 알러지성 비염은 유전이 된다고 해 남편한테 물어보니 자기도 어릴 때 비염이 있었다고 하면서 크면 좋아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리고 요즘 아이가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아져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면 비염이 더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알러지성 비염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알러지 정확하게 이게 뭔가요? 알러지라는 것은 항원에 대해서 네. 몸의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알러지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에 있는 이제 점막이 과민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외부에서 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저희 피부에서는 피부가 막아주고 뭐 코 속에서는 코 점막, 눈에서는 눈의 점막, 점막이 최전선, 그러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이나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 뭐야? 뭐 민증 까? 뭐 이런 식으로 너 어떤 놈이야?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이제 얘가 정말 나쁜 애면은 이제 아예 뭐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걸 하고 그 정도까지가 아니면 뭐 몸 밖으로 내보내거나 기억을 해놓습니다. 얘가 어떤 애인지 민증을 봤으니까 얘는 이런 애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얘 이런 애니까 다음에 오면 그냥 내보내든지 잡아두든지 해. 아니면 정말 나쁜 애면은 아예 없애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몸에 크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나쁜 애가 아니잖아요. 몸이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뭐 경찰 2명이 가서 얘를 잡아놓거나 아니면은 추방을 하면 되는데 특수부대, 경찰 특공대 출동시키고 막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알러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감별해가지고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쓰는데 되는데 내 안에 경찰들은 근데 알러지가 심한 분들은 막 심하게 이렇게 경찰들이 그렇죠. 하는, 과민 근데 반응을 보이는 알러지 설명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거 야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 느낌에 이게 장편 드라마로 나올 것 같아요. 1부, 그 2부, 정도로. 3부, 4부. 네, 재밌게 알아봤는데 이 치료 방법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체력을 높여줘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끔 해주는 면역력을 거죠. 높여주는 거. 그런 거에는 이제 한약 치료도 있을 것이고 뭐 코 주변의 혈자리라든지 폐에 도움되는 혈자리 뭐 이런 것을 침 치료를 해서 비강 내에 면역력을 높여줘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면부에 이제 순환이 잘 되도록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치료를 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력을 높여주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군요. 야 그러면 이게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뭐 소파라든지 카펫이라든지 이런 건 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청소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붙어서. 그런 거보다는 이제 가죽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단 음식 이런 거를 많이 드시잖아요. 체내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또 떨어지게 돼요. 강황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돼요. 카레. 항암 효과도 있고 강황이. 그래서 저는 요즘 셀카 운동이라고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셀카? 1일 1샐러드 그렇게 샐러드를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카레를 먹자. 그래서 샐러드 카레. 셀카 운동.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연자가 그러는데 지금 강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워도 되는지. 그렇죠. 그거를 알아보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 경험을 해보고 그때 이제 애가 기침을 한다든지 콧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회피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알러지가 있으면 알러지가 있는데 키우는 건 좀 건강. 굳이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털이 없는 동물 위주로 파충류, 거북이 뭐 이런 거 요즘 또 많이 애완동물로 각광을 받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유도를 해서 그런 걸 키운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알러지에 대해서 또 말끔하게 또 해결해 준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얘기 한번 해줄 거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마사지 혼자서 이제 안 좋을 때 요 코 옆에 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5초간 눌러주거나 여기 콧망울 옆쪽으로 꾹 5초 동안 눌렀다가 뗐다가 그리고 여기 인당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문질러 준다든지 눌러 준다든지 귀 뒤쪽으로 여기 측두고를 자극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네. 눈썹 사이. 귀 뒤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5초 하면서 귀 뒤쪽으로 이렇게 누르다 보면 6군데 정도가 나와요. 좀 자극해주라. 그렇군요. 자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오늘은 알러지에 대해서 또 우리 말끔하게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황인규 원장님께서 비염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사례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 11살 아들이
이 알러지성 비염을 앓고 있는데 이건 면역 체계가 약해서 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거니까 면역 체계를 조금 더 보강해주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 늘어나고요. 특히나 뭐 등산의 계절이다 이러면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등산을 갑자기 나섰다가 네. 당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게 가장 흔할 것 같으세요? 골절 아닐까요? 골절? 네. 그럴 줄 알지만 네. 사실은 심장 질환이 또 굉장히 틀렸네요.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자꾸 뭔가 틀리네요. 네, 심장 질환. 아, 그렇죠. 네. 네. 이 심장 질환에 그 심장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어떤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고 네. 하는데, 자, 오늘은 이 심장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 원장님 일단 심장이 어떤 기관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심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우선 간단한 건강 상식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심장은 한마디로 펌프인데요. 혈액을 받아들여서 온몸으로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심장은 이제 주먹만한 크기예요. 거기에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이 있는데 심방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이제 받아들이는 역할이고 심실은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이고요. 아. 그 사이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있어서 피가 역류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오. 자, 펌프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네. 심방과 심실도 들어보긴 했는데 맞아요. 사실 그 역할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뭐 그런 기관에 심장에 부담이 된다, 부담을 주면 심장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긴 하잖아요. 네. 자, 이정훈 원장님, 실제로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심장이 부담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저도 이제 등산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요. 요즘 같은 환절기가 있으면 계절은 봄인데 신체는 아직 겨울인 상태에서 등산과 같은 매우 강도 높은 활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맥박이 증가가 되고 혈관이 수축하고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는 등 이런 신체 변화로 인해서 심장의 운동량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환경과 신체가 이 부적응 상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심장이 부담이 된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심장 건강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맥박수잖아요. 맥박수. 이 맥박수가 이 정상 범위가 얼마나 되는 건지 네.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한의사들은 맥을 직접 짚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건강 상태, 특히 네. 심장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맥박수를 가지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다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60회보다 느려지면 이제 서맥, 느린 맥이라고 보고 100회보다 많아지면 이제 빈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사실 커피를 먹거나 아니면 뭐 음주를 하시거나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는 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수면을 하시거나 하실 때는 맥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시에 평상시에 어느 정도 맥이 뛰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한 어린이들은 조금 빠릅니다. 신생아는 140회 정도까지도 정상으로 오.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이 건강한 성인 기준 평상시,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네. 분당 60회에서 100회 이 사이가 이제 정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한의학에서 보면 뭐 심장에 열이 많다라는 아. 그런 표현들을 가끔 쓰잖아요. 표현 자주 사용하죠. 네, 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최성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심장에 열이 많다는 거는 실제 온도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심장이 필요 이상으로 좀 흥분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세 가지 좀 증상이 있는데요. 네. 네. 첫째, 가슴이 좀 빨리 뛰거나 두근거린다. 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면 놀란 다음에 진정이 잘 안 되겠죠. 야, 예. 그리고 둘째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셋째로 신경이 말 그대로 예민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안장애나 수면 장애까지 올 수 있는 거죠. 네. 이 심장이 실제로 네.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자꾸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네. 그리고 지나치게 예민해진다. 맞아요. 이런 것을 심장에 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네, 뭐 심장의 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사망 원인 중에 주된 원인이 이 심장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유발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뭐 심장과 관련된 질병들 다양할 것 같긴 한데 이정훈 원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심장 질환은 크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의해서 생기는 허혈성 심질환이 있고요. 또 판막에 의해서 생기는 심장 판막 질환,
그리고 심장 근육에 의해 생기는 심근질환, 그리고 또 맥박에 관련된 부정맥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흔하게 많이 들으시는 것 중에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관상동맥 중에서 급성이나 만성으로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전체나 또는 일부분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요. 생기는데 이때가 협심증이고요. 오히려 그 좁아지다 갑자기 막혀가지고 혈액 공급이 아예 차단이 돼가지고 근육 전체가 일부 아니면 전체가 죽게 되는데요. 이거를 심근경색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었는데 부정맥에서 좀 빠르게 뛰는 거를 빈맥이라고 하고요. 천천히 뛰는 걸 서맥, 그리고 불규칙하게 뛰는 거를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고 뛰지 않는 모든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정말 그 심장 질환,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많기도 하네요. 네. 많아요. 뭐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뛰지 않았을 때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많이 들어보긴 했었죠, 우리가. 맞아요. 네. 우리가 이만큼 이제 심장 질환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두고 맞아요. 예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자신의 심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심장 건강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김남식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바로 심전도입니다. 네, 심전도를 하게 되면 맥박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심장의 전기회로가 어떤 식으로 유발되고 있는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협심증이나 뭐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있는지, 부정맥이 있는지 대부분의 것들은 다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전도를 주기적으로 우리 건강검진 하실 때마다 시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심장에 특별한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 초음파 정도로 시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장 근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심장 안에 혈액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와류가 생기거나 하면 혈전이 생겨서 어디 막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심장의 관상동맥을 보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뭐 주사를 맞고 나서 CT를 찍어보는 검사들도 있고, 아니면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이후에 심해지기 때문에 운동 부하를,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심전도를 체크하는 검사도 있고, 부정맥이 간헐적으로만 나타나신 분들은 한 24시간 정도 심장의 그 심전도를 걸어놓는 24시간 홀터 검사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근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심장내과에서 이제 권유를 할 때 검사를 하시게 되고, 네. 평상시에는 이제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만 하셔도 충분히 웬만한 질병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반적인 건강 상태라면 심전도 검사라든지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미리미리 좀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심장 질환을 이전에 좀 앓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최 원장님, 실제로 뭐 어떤 점을 주의하고 염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심장을 잘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혈관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요. 네.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음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정크푸드를 좀 피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야식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만 있지 영양분은 없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제 탄수화물은 피하고 뭐 통곡물, 현미밥, 잡곡밥 이런 것들 많이 드셔주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야채, 과일 같은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더 넣어주시면 좋죠. 네. 그리고 제발 피해야 될 거는 담배거든요. 담배가 담배요? 네, 혈관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심장을 위해서라도 담배를 좀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담배를 끊어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 심장을 건강하게 하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 이것은 이제 이정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뭐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면요. 네. 권장 운동량은 주 5회 30분씩 나누어서 운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운동 형태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무작정 네. 그냥 운동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운동도 중요하고 또 먹는 것도 어떤 음식이 좋을지 혹은 어떤 약재가 도움이 될지도 알고 싶거든요. 자, 이 부분은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견과류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견과류에는 이제 올레인산이라고 해서 그 불포화 지방산들이 많거든요.
심장 기능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좋은 지방을 잘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물론 등푸른 생선 같은데 이제 오메가3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일반적인 야채에 들어있는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을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재에 있어서는 이제 단삼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제 인삼 같은 이제 삼의 한 종류인데 그 삼의 모양 자체가 심장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마치 이제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단삼을 먹게 되면 심장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심박수를 좀 내려준다는 그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약재를 좀 가볍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약재로는 단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오메가3가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이나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견과류 네. 네, 이걸 좀 평소에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 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0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로 열이 치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 목이나 가슴에 덩어리가 뭉쳐 있는 듯하면서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라고 하시는데요. 불면증과 두통이 있고 가끔은 어지럽기까지 하다. 자, 입이 마르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매사에 두렵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유 없이 화나고 짜증날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삶이 허무하고 우울증까지 자주 느낀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치료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화병인데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거 보면서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야, 내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이제 가슴 치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못 살아. 어머님들이 그쵸, 네. 맞아요. 어머님들이 특히 그런 장면을 많이 보는데 네. 자, 이 화병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정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요. 그냥 우울화가 치밀어서 못 살겠다. 뭐 한숨을 자주 쉬거나 가슴을 이렇게 쿵쿵 치는 모습들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게 다 화병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우라병의 줄임말이고요. 아. 그래서 가슴에 쌓인 억울한 감정이 제때 풀어내지 못하고 억지로 참는 가운데서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특유의 문화로 인해서 주로 중년 이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직장인 화병, 학생 화병 이런 등등으로 증가가 되는 상황은 좀 보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흔한 만성 질환에 속합니다. 근데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좀 공인된 병입니다. 네. 이러면 이제 너 화병이 영어로 뭔 줄 알아? 이러면 화병.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인 질환인 만큼 또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게 좀 맞아요. 신기하긴 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화병을 진단하는 기준은 무엇일지 최성규 원장님, 오늘 사례자분처럼 뭐 가슴이 답답하면 화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한 의학적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은 중요한 신체적 특징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그리고 그 심리적인 증상 2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화병으로 진단하고 있거든요. 예. 신체적 증상 4가지는 뭐냐면 가슴이 답답하다, 뭐 열감이 오른다, 뭐 치밀어 오른다, 그 다음에 목이나 명치에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뭉쳐 있다. 이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확인이 되면 화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심리 증상 같은 경우에는 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자주 느껴진다. 그다음 마음에 응어리나 한이 있다. 이 두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것 또한 화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오. 지금 보니까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네. 못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신체 증상은 4가지 중에 3가지, 심리 증상은 뭐 2가지 중에 1가지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 보통 우리가 화를 너무 많이 참으면 그냥 화병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이게 신체적 변화나 이런 특징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 화병에 걸렸구나 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김남식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화병은 위쪽으로 화가 실제로 뜨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쪽으로 화가 뜨게 되면 위에는 뜨거워지겠죠. 머리에 열감을 느끼거나 땀을 흠뻑 흘리기도 하고 얼굴이 뻘개지기도 하고 반대로 아래쪽은 이제 차가워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손발은 오히려 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위로 화가 뜨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인 목이나 가슴 쪽에 마치 멍울이 잡힌 것처럼 이렇게 뭐가 걸려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게 화병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병태 생리, 그러니까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
세로토닌의 농도가 조금 저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우울증과 비슷하게 세로토닌의 농도가 좀 저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신체에 이렇게 걸려있는 느낌이나 뭐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는데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자율신경 계통이 교란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신경 계통 중에서도 특히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인체의 빨간불이 자꾸 켜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것의 원인은 바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의 정서가 있는 스트레스가 원인이겠죠. 그래서 예. 스트레스 원인 때문에 세로토닌이나 아니면은 자율신경 계통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역시 만병의 근원이에요, 정말 스트레스. 네,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화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화병이나 스트레스나 그게 그거인 것 같거든요. 아, 네. 비슷해 보이는데 이정훈 원장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성 질환은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화병은 앞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일한 스트레스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받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화병과 공황장애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든 이런 가슴 쪽 증상은 비슷하지만요. 그 화병은 지속적이고 원만한 상태로 보이고 공황장애는 그 증상이 순간적으로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이제 심리 상태로도 보면 화병은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억울한 감정이 좀 더 많이 느끼는데 공황장애는 그런 신체 증상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감 감정을 좀 더 많이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런 화병과 공황장애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상태를 살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동일한 스트레스를 6개월 이상 받는다. 이거 뭐 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이잖아요. 한, 맞아요. 그러니까요. 한을 품으면 우리가 이 화병에 걸릴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자, 최성규 원장님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화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뜸 치료와 그다음에 부항 치료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그 보통 화병이 있으면 소화기 자체가 좀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에다가 이제 뜸을 좀 떠주면요, 그 소화기 전체적으로 좀 따뜻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뜸을 뜰 때도 뭐 중환이나 관원이나 기회 같은 배에도 뜨지만 그다음에 다리 쪽에 소화기랑 연결이 되어 있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뭐 족삼리, 태충. 그런 데다가 이제 뜸을 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화병이 있으면 근육이 좀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육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부항 치료를 같이 하면 뭐 근육통, 그 다음에 심리적인 긴장도 같이 줄어듭니다. 뜸 치료와 부항 치료, 한방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영화 마더 보셨나요? 김혜자 선생님 나오시는. 맞아요. 봤죠. 그 영화 속에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침을 들고 다니면서 놓는 장면이 갑자기 기억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면 침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김남식 원장님 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침 치료와 그리고 한약 치료가 모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침 치료, 한약 치료가 화병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다 모은 그거를 가지고 분석한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오늘 그걸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네. 논문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6개의 침 치료 연구, 그러니까 화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6개의 침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3가지 연구는 한약 치료만 시행해본 경우, 2가지 연구는 한약과 침 치료를 병행을 해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침 치료나 한약 치료 모두 화병의 그 척도가 있거든요. 화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의 증상을 체크하는 설문지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 화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우울 증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화병이 있으신 분들의 우울 증상을 또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화병이 있으신 분들 아까 뭐 공황이나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불안 증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안 증상도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리고 화병의 원인이 아까 자율신경 계통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심박 변이도라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심박 변이도를 개선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불안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침 치료가 한약 치료에 비해서 더 뛰어났거든요. 그래요? 때문에 이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해서 하시면은 화병을 개선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침과 한약이 이 화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네. 된다라는 걸 이제 논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신기한 게 네. 그 한약보다도 침 치료가 침 치료.
치료. 이제 불안 증상을 개선하는데 네. 더 도움이 되더라. 맞아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침 치료는 그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더욱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 특히나 이제 등 있는데 이제 배수혈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신경계통을 안정시켜주는 그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배 부위에 그리고 가슴 부위에 우리 화가 맺혀 있는 부분에 직접 침을 놔주게 되면은 불안의 강도가 즉각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침 치료뿐만 아니고 우리 약침을 또 이용한 연구인데요. 네. 화병은 아까 위로 열이 뜨고 아래쪽은 차가워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위쪽은 식혀주는 약재를 사용하고 아래쪽은 따뜻하게 데펴주는 약재를 사용한 수승화강 약침을 이용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화병으로 진단받으신 이제 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첫 번째 그래프는 바로 이제 화병 척도 아까 말씀드렸죠. 화병으로 우리 설문지 조사를 해보신 분들의 점수들이 유의미하게 다 낮아지는 것을 네.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울 척도, 그러니까 화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우울증 겪고 계시기 때문에 우울증을 개선시켜 준다는 그 그래프를 보이게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거는 화병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체 증상들이 있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가슴이 딱딱해지거나 여기를 치고 싶은 답답한 느낌이 생기거나 이런 본인의 자각 증상이 있는데 자각 증상을 개선시켜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침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침 치료 효과뿐만 아니고 약의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를 또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즉각적인 정말 이제 침을 맞자마자 맞아요. 어떤 그런 증상이 개선되는 여기다가 약침을 맞게 되면은 이제 네. 약효까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크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의 치료 방법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오는 스트레스 무조건 막을 수 없고 받게 된다면 조금 더 현명하게 좀 이겨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화병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정훈 원장님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 오늘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네. 두 가지 원칙만 좀 말씀드리면요. 네. 뭐 첫 번째 원칙으로는 스트레스를 장기간 갖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장기간 갖고 있지 않으려면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되도록 그날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원칙은 화가 난다고 바로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자신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바로 화를 내면 그 화를 내는 걸로 인해서 또다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라 우선 지금 순간은 멈춰보자라는 생각으로 잠시 멈춰서 진정이 된 후에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 화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화는 참는 게 몸에 좋다. 혹은 뭐 이제 정말 강렬하게 분출하는 게 몸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원장님? 둘 다 맞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아까 앞에도 언급드렸듯이 그 화병은 스트레스를 6개월 동안 계속 장기간 누적됐을 때 생기듯이 당연히 참으면 화병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굳이 둘 중에 선택하자면 일시적으로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는 좀 빠르게 화도 네. 빠르게 해소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끼치고 네네. 막 뭐 때려 부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동안 화를 많이 참아오셨나 봐요. 네, 저는 많이 분출했나요? 아니에요. 예. 네. 화나시면 이제 항상 그때마다 네네. 이제 저는 주변에 네. 항상 커피 같은 걸 돌리거든요. 아. 내가 너무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네. 전 정말 일부러 주변에 커피 같은 걸 돌려요. 저는 원장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화가 그래요? 날 때 그 즉시 풀자, 쌓아두지 말고. 네. 건강을 위한 지름길 아닐까요? 이따가 푸세요,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화병이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나 네. 개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 최성규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화병이 있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좀 스스로 풀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혈자리 지압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가슴 사이에 단중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단중. 예, 단중. 네. 이 부분이 화병이 나면 가장 딱딱해지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압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때 호흡이 중요한데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날숨을 더 길게 내쉬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들숨은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날숨은 부교감이 올라가는데 숨을 길게 내쉬어주면 부교감이 올라가면서 몸의 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면서 숨을 길게 내쉬어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제 실제로 말씀해주신 그 혈자리에 손만 살짝만 대도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화병의 단계가 이미 너무 심각해진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자기가 네. 직접 진단을 했을 때 이 단중이라는 혈자리를 눌렀는데 만약에 평소보다 더 아프거나 아프다. 남들에 비해서 더 아프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 내가 화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가까운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 그 원장님들이 가끔 저희한테 저한테 화병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고. 네. 그래서 손으로 이제 가슴팍을 한번 누르실 때 있거든요. 네. 아, 바로 쓰러져요. 그럼 원장님 이게 단중이라는 게 전중혈이랑도 같은 자리인가요 혹시? 네. 원래 단중이라고도 하고 전중이라고도 하는데 아, 네. 사실 이제 정확한 발음은 단중이 더 맞다라고 아, 나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가슴 쪽에 있는 혈자리나 네.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용어 네.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네. 자, 김남시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제 화병에 도움이 되는 그 차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한약재라든지 아.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한약은 다 변증 시치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체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처방하는 저희 이제 변증의 툴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사실 알아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그 차처럼 마실 수 있는 약재가 사실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감맥대조탕이라고 하는데요. 네. 감초, 소맥 그리고 대추라고 하는 약재들이죠. 빅나리 아나운서 이제 소맥 좋아하시는데 네, 그 소맥이 아니고 이제 통밀입니다. 밀. 아, 소맥. 예. 네. 밀을 우리 약간 볶아가지고 차처럼 그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감초라든지 대추차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약은 체질과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화병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편하게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맥,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야 돼요. 통밀이라는 뜻이에요. 네. 소맥이 아니고, 네, 소맥차를 평소에 이제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들어오면 네. 이제 기분이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또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을 쬐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원리, 이건 좀 이정원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햇빛을 쐬면 우리 인체에는 면역 활성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활성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뭐 우울증이든 기타 다른 스트레스 관계된 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 변화들을 좀 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시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네. 햇빛 쬐고 있었는데 네. 아주 좋은 습관이라는 거. 요즘 또 뭐 날씨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또 나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방이 답이다. 최성규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목 허리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목 허리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나 습관이 목 허리를 나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이 각도에 따라서 목뼈가 얼마나 부담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을 제가 이렇게 90도로 세우고 있으면 머리의 무게만 목뼈에 실리기 때문에 5kg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목을 제가 15도 숙이면 12kg가 돼요. 30도 숙이면 18kg, 그 다음에 45도 숙이면 22kg, 그리고 60도까지 숙이면 자그마치 27kg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 같은 걸 할 때 45도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5kg에서 22kg까지 늘기 때문에 자그마치 4배 이상 무게가 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목뼈가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로 제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허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25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누워 있는 게 허리에 가장 부담이 없는 자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허리에 걸리는 무게가 220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허리가 삐끗하거나 망가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냐면 우리가 물건을 들 때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무릎을 굽혀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자세도 있거든요. 우리가 의자에 앉은 채로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때는 다리가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고 허리 힘으로만 물건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다 실리거든요. 그때는 275까지 허리에 부담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자세는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자세들 때문에 내가 과연 척추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 척추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벽이라고 한다면 벽에 이렇게 서요. 발 뒤꿈치를 최대한 벽에 밀착해서 서는데 이때 귀랑 어깨 견봉이랑 골반이랑 무릎이랑 발목 이 5개 접이 일직선인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느 한 점이라도 이 일직선보다 앞에 있거나 뒤에 있게 되면 나의 척추는 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을 때도 내 척추가 바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앉아 있을 때 내 무릎이 90도다, 내 골반이 90도다, 그리고 내 목도 80에서 90도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구부정하게 있다거나 방금 무릎이나 골반의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그보다 높거나 낮아 버리면 내가 앉아 있는 동안 척추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내 척추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뭘지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돼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통이나 그 다음에 측만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척추 한쪽으로 삐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고개 숙이고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목의 통증이나 경추 디스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도 피하셔야 되고요. 바닥에 양반 다리로 앉는데 뭐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구부정하게 허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데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을 이제 머리에다 대고 TV나 책을 보는 자세 있잖아요. 이 자세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우선 목이 틀어지니까 목에도 아프고 어깨, 밑으로 깔리는 어깨 관절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우리가 흔히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의자 끝에 엉덩이를 걸터 앉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허리 디스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자세이고요. 그리고 짝다리 짚는 거. 짝다리 짚게 되면 골반이 한쪽으로 이렇게 수평이 틀어지기 때문에 측만증도 올 수 있고 무릎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부정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아무래도 배가 나온 것처럼 보이거나 목과 어깨 또 근육이 긴장할 수 있거든요.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자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과 같은 자세를 피하고 내 척추를 바르게 하려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좋은 자세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닥에 앉을 때는 무조건 벽에 등을 기대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벽까지 몸을 가서 엉덩이가 벽에 닿고 허리, 등허리 전체가 벽에 밀착하면 허리가 쭉 세워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허리 쪽에다가 쿠션을 하나 딱 갖다 대주면 허리는 C자 커브가 만들어지고 등허리는 전체가 쭉 펴지기 때문에 반듯하고 좋은 허리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서서 물건을 들 때는요, 절대 허리를 구부리시면 안 되고 무릎을 굽혀서 허리를 세운 채로 물건을 드셔야지 허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를 할 때는요, 최대한 의자를 책상 쪽으로 당긴 다음에 엉덩이가 의자 깊숙이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셔서 허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모니터 높이와 그 다음에 눈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모니터가 내 눈높이보다 낮으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기 때문에 항상 눈높이와 모니터 높이는 맞춰주시고 모니터의 위치 또한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제 눈과 모니터가 서로 마주 보도록 만들어 주시면 목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잘 때도 엎드려 자거나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워서 자면 당연히 척추가 틀어지거든요. 무조건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주무셔야 합니다. 세수할 때도 아까 물건 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허리를 절대 굽히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굽혀가지고 세수를 하시는 게 척추를 지킬 수 있고요. 잘 때 베개 높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베개 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자기 팔뚝 정도 높이가 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6에서 8cm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가 가장 좋고요. 베개가 너무 높아버리면 목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경추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베개가 울퉁불퉁해서 한쪽이 고르지 않다. 그럼 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뭐 코골이가 생기거나 어깨 결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만 너무 볼록하게 올라오는 베개를 뱉다. 그러면은 목이 올라가면서 턱이 뒤로 들리거든요. 입이 벌어지거나 얼굴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는 무조건 높거나 낮거나 한쪽이 고르지 않거나 그런 베개는 피하시고 평평하고 6에서 8cm 정도 베개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7시간, 8시간 자고 있는 동안 척추에 근육이 다 굳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면 허리가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를 약간 비틀어서 한 손으로 바닥에 짚고 일어나 주시면 허리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근육이 다치지 않고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 허리에 좋지 않은 자세, 좋은 자세,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잘 지켜주셔도 목, 허리를 100년까지 잘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한방의 답이다. 최성규 한의사였습니다. 네, 건강 꿀팁 최성규 원장님께서 목과 허리 통증의 해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서도 이러고 있거든요. 자세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네. 갑자기 목이 한쪽으로 안 돌아가고 맞아요. 나 이럴 때마다 내가 뭔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목, 허리 통증이 있어서 한의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김남식 원장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요새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세 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추나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다리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네. 아니면 골반이 어디가 돌아갔는지 척추가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는지 어디가 경직되어 있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삐뚤어진 부분이 확인이 되면 이제 추나 치료를 이용해서 이제 교정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디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관찰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어떤 특정 근육들은 그 경직이 되어 있고 특정 근육들은 또 오히려 이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굳어진 부분들을 풀어주는 부항 치료나 침 치료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신경에 자극이 있으신 경우들도 있어요. 뭐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 자극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신경 자극이 왜 생기냐면 신경 주변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침치료도 좋지만 약침 치료나 봉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침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들이나 봉침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원을 하셨을 때는 이러한 각각의 그 굳어진 거나 틀어진 게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신경의 염증이 문제인 건지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런데 네. 그 추나 치료는 사실 우리가 뭐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네. 우두둑 하면서 이제 뼈를 정말 이제 뒤집잖아요. 맞아요. 뒤틀잖아요. 네. 네. 이게 디스크 같이 어떤 그런 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물론입니다. 물론 급성인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심한 자극을 줬을 때 훨씬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모두 추나 치료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움직임이 너무 좀 그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천천히 늘려주는 계통의 풀어주는 추나 치료를 사용을 하면 되고요. 삐뚤어진 부분이 많은 분들은 급격하게, 그러니까 뼈를 맞춰주는 추나 치료를 시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을 해주시면 다 방법이 있으니까 추나 치료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참 든든하네요. 맞아요. 네, 그냥 와라 이거잖아요. 치료와 함께 또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